안녕하세요. 소방기사 합격 노트입니다.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두 번째 과목인 소방유체 역학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20문제를 준비했어요. 유체 역학이라고 하면 공식이 많아서 겁부터 나실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 몇 개의 핵심 공식이 돌려 쓰이는 구조예요. 그 공식들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어디에 넣으면 되는지만 잡으면 생각보다 훨씬 만만해집니다. 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문제 카드로 정답과 해설을 꼼꼼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 키워드 카드로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을 순위대로 정리해드릴 거예요. 문제와 해설을 계속 보시지 마시고 한 문제 끝나면 정지시키고 무슨 문제였지? 어떻게 풀었지? 인출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친구에게 가르쳐준 것이 기억에 훨씬 오래 남고 개념이 명확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아시죠? 설명할 친구가 없으면 앞에 있는 인형이나 자연의 나무 식물에게 설명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독서실에서의 공부, 책상 앞에서의 공부만 해야지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연습장 하나와 볼펜 하나 들고 야외로 나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힘들겠네요. 아무튼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오른손 잡으신 분들은 왼손으로 글씨를 써보시고 왼손 잡으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보시면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어떤 대상에 설명하듯이 기억을 끄집어내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답답하고 머리에 쥐날 것 같은데 안개가 걷히면서 사물이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기억법이나 암기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의 의견이니 한 번쯤 실천해 보시고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21번 문제, 관, 마찰 손실. 21번 문제입니다. 배관 내를 흐르는 유체의 마찰 손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관마찰 개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보기를 볼게요. 1번, 유속과 관 길이에 비례하고 지름에 반비례한다. 2번, 유속의 제곱과 관 길이에 비례하고 지름에 반비례한다. 3번, 유속의 제곱근과 관 길이에 비례하고 지름에 반비례한다. 4번, 유속의 제곱과 관 길이에 비례하고 지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일까요? 이 문제는 다르시 바이스바흐 공식 하나만 떠올리면 끝나요. 마찰 손실 수두는 F 곱하기 L 나누기 D 곱하기 V제곱 나누기 G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유속 V는 제곱으로 분자해 있죠.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합니다. 관 길이 L도 분자해 있으니 비례하고요. 지름 D는 분모에 있으니 반비례합니다. 제곱근이 아니라 그냥 1제곱으로 반비례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를 볼게요. 1번은 유속의 1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건 측류일 때 이야기입니다. 하겐 푸아제요 관계인데 그때는 관마찰 개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이 문제 조건과 맞지 않아요. 3번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관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은 지름을 제곱근으로 써버렸는데 지름은 그냥 1제곱으로 반비례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관마찰 개수 F는 관 내부가 얼마나 거친지 그리고 흐름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마찰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문제에서 일정하다고 못 박은 건 F가 변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공식 모양만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두 손실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마찰 때문에 잃어버린 압력을 물기둥 높이로 바꿔서 미터 단위로 표현한 값이에요. 이렇게 외워볼까요? 유속은 제곱, 길이는 그냥 지름만 반대로 줄여서 속재, 길그, 지반 3번만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위는 다르시 바이스바흐 공식입니다. 마찰 손실 문제의 만능 열쇠예요. 이 식 없이는 문제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금표처럼 무엇이 커지면 손실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한 줄에 다 적혀 있죠. 2위는 유속의 제곱, 비례 관계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2배 빨리 달리면 맞바람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세지죠. 물도 똑같습니다. 속도가 2배면 마찰 손실은 4배가 돼요. 3위는 관길이 비례, 관질은 반비례입니다. 빨대가 길면 빨기 힘들고 빨대가 굵으면 쑥 빨리죠. 딱 그 감각입니다. 지름은 제곱근이 아니라 그냥 1제곱 반비례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4위는 관마찰 개수가 일정하다는 문제의 숨은 단서입니다. 미끄럼틀 표면 거칠기를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조건이 없으면 답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미리 고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풀어요. 먼저 다르시 바이스바흐 공식을 종이에 써봅니다. 다음으로 분자에 있는 V제곱과 L은 비례로 체크해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D는 반비례로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속의 제곱이 붙고 지름의 제곱근이 안 붙은 보기를 고르면 2번이 나옵니다. 이 22번 문제 유량과 평균 유속. 22번 문제입니다. 비중이 0.01인 유체가 지름 30cm인 관내를 98N/s로 흐릅니다. 이때의 평균 유속은 몇 m/s일까요? 보기는 1번 4.254, 2번 14.15, 3번 849, 4번 157.2입니다.
정답은 2번 14.15입니다. 왜 2번일까요? 먼저 뉴턴 퍼 세크라는 단위에 주목해 주세요. 무게가 초당 얼마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중량 유량입니다. 이걸 부피 유량으로 바꿔야 관 크기와 비교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갑니다. 비중량은 0.01 곱하기 9,898 뉴턴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부피 유량은 98 나누기 98, 정확히 1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0.3의 제곱 나누기 4, 0.0707 제곱미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유속은 1 나누기 0.0707, 약 14.15m 퍼 세크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재밌는 건 오답 3개가 전부 단면적 계산사고에서 나온 값이라는 점입니다. 1번 4.254는 지름을 제곱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에요. 3번 849는 14.15에 60을 곱해서 분당으로 착각한 값입니다. 4번 157.2는 이미 제곱한 0.09를 지름으로 다시 넣어버린 실수예요. 더 알아두기입니다. 비중은 물보다 몇 배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단위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물의 비중량 9,800뉴턴 퍼 세제곱미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유체역학 전반에서 계속 나옵니다. 또 30cm는 반드시 0.3m로 바꿔서 넣어야 해요. 센티미터를 그대로 쓰면 답이 만배 틀어집니다. 이렇게 외워봅시다. 무게로 흐르면 비중량으로 나눠서 부피로 바꾸기. 98 나누기 98은 하나, 그리고 남은 건 단면적으로 한 번 더 나누기. 키워드 카드로 넘어갑니다. 1위는 중량 유량을 부피 유량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Q는 지 나누기 감마, 쌀 10kg 보냈다는 말을 쌀 몇 대 보냈다로 바꾸는 일이에요. 무게로 준 걸 부피로 바꿔야 관 크기와 비교가 되죠. 이걸 못하면 문제를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2위는 비중량입니다. 비중 곱하기 9,800. 비중은 물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배율일 뿐이에요. 여기에 물의 무게 9,800을 곱해야 실제 무게가 나옵니다.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0.01 곱하기 9,800은 98입니다. 3위는 연속 방정식입니다. Q는 A 곱하기 V. 수돗물 양이 같아도 호스 입구를 좁게 잡으면 물이 쭉 세게 나가죠. 부피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옵니다. 지름은 꼭 제곱해서 넣어야 해요. 4위는 단위 환산입니다. 30cm는 반드시 0.3m. 키를 재는데 자를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안 바꾸면 숫자가 엉망이 되죠. 유체 문제는 무조건 미터 단위로 통일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풀어요. 단위가 뉴턴 퍼 세크니까 무게 유량임을 알아챕니다. 비중량 98로 나눠서 부피 유량 1세제곱미터 퍼 세크를 구해요. 단면적 0.0707 제곱미터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0.0707로 나누면 14.15m 퍼 세크 2번이 나옵니다. 23번 문제, 공동현상. 23번 문제입니다. 공동현상, 영어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죠. 이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입니다. 1번 펌프의 흡입수두가 클 때, 2번 관내의 수온이 높을 때, 3번 관내의 물의 정압이 그때의 증기압보다 낮을 때, 4번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온보다 낮을 때.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일까요? 펌프가 수온, 즉 물탱크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물이 중력으로 저절로 밀려 들어옵니다. 빨아올릴 필요가 없으니 흡입구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공동현상은 오히려 억제됩니다. 즉 이건 원인이 아니라 방지책이에요. 관계없는 것을 묻는 문제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를 볼게요. 1번, 흡입수두가 크다는 건 물을 그만큼 높이 빨아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압력이 뚝 떨어지니까 원인이 맞아요. 2번, 수온이 높으면 증기압이 올라가서 더 쉽게 끓습니다. 이것도 원인이죠. 3번, 정압이 증기압보다 낮다는 건 공동현상이 일어나는 조건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원인입니다. 더 알아두기입니다. 어려운 용어 2개만 풀어드릴게요. 증기압은 그 온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압력이에요. 정압은 흐르는 물이 관벽을 누르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공동현상 방지책도 함께 외워두세요. 펌프를 수온에 가깝고 낮게 설치하기, 흡입관은 짧고 굵게 하기, 회전수 낮추기, 양흡입 펌프 사용하기, 그리고 유효흡입수도 여유를 확보하기입니다. 이렇게 외워봅시다. 높이 빨고 뜨겁고 압 낮으면 뽀글뽀글 공동현상. 근데 펌프가 물보다 아래 있으면 꿀꺽 편해서 안 뽀글. 예, 키워드 카드입니다. 1위는 공동현상의 정의예요. 정압이 증기압보다 낮아져서 물이 끓는 현상입니다. 높은 산에서는 물이 100도가 안 돼도 끓죠. 압력이 낮으니까요. 펌프 흡입구에서도 똑같이 압력이 뚝 떨어지면 물이 끓어서 기포가 뽀글뽀글 생깁니다. 2위는 흡입수두입니다. 물을 빨아올려야 하는 높이죠. 긴 빨대로 음료를 빨면 볼이 쏙 들어갈 만큼 힘들잖아요. 그 쏙 들어간 상태가 바로 압력이 떨어진 겁니다. 높이 빨아올릴수록 캐비테이션 위험이 급증해요. 3위는 증기압입니다. 수온이 오르면 증기압도 함께 오릅니다. 이미 뜨거운 물은 조금만 더 데워도 바로 끓죠. 관 안에 물이 뜨거우면 증기압이 높아져서 살짝 압력만 떨어져도 끓어버립니다. 4위는 펌프 설치 위치입니다.
수원보다 낮게 두면 유리해요. 위층물을 빨대로 빨아올리는 것과 아래층에서 그냥 받는 것의 차이죠. 아래에 있으면 물이 저절로 흘러들어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건 원인이 아니라 방지책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캐비테이션은 압력이 낮아지거나 수온이 오르면 발생한다고 정의를 잡습니다. 그 다음 보기에서 압력을 떨어뜨리거나 증기압을 올리는 조건을 지워요. 1번, 2번, 3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은 4번은 흡입이 편해지는 조건, 즉 방지책이니까 정답입니다. 24번 문제, 부르동간 압력계. 24번 문제입니다. 부르동간 압력계에서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보기는 1번 액주의 중량과 평형을 이룬다, 2번 탄성력과 평형을 이룬다, 3번 마찰력과 평형을 이룬다, 4번 절대압력과 평형을 이룬답니다. 정답은 2번 탄성력과 평형을 이룬다입니다. 왜 2번일까요? 부르동관은 납작한 금속관을 C자 모양으로 휘어놓은 구조예요. 압력이 들어오면 이 관이 쭉 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속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죠. 이 되돌아가려는 힘이 바로 탄성력입니다. 압력과 탄성력이 팔씨름에서 멈춘 자리, 그 변형량을 톱니바퀴가 바늘로 옮겨서 눈금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1번 액주의 중량과 평형을 이룬다는 건 액주계, 즉 마노미터나 유자감 방식의 설명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3번 마찰력은 압력 측정 원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부르동관은 대기압을 0으로 보는 계기압력계예요. 절대압력을 직접 재지 않습니다. 더 알아두기입니다. 탄성력으로 압력을 재는 탄성식 압력계는 세 종류가 있어요. 부르동관, 벨로즈, 그리고 다이어프램입니다. 함께 외워두세요. 그리고 절대압력은 계기압력 더하기 대기압입니다. 부르동관이 읽어주는 값은 계기압력이에요. 이렇게 외워봅시다. 부르동관은 파티 나팔입니다. 훅 불면 쭉 펴지고 입을 떼면 도르르 말리죠. 펴려는 압력과 말리려는 탄성력의 팔씨름. 키워드 카드로 넘어갑니다. 1위는 부르동관 압력계, 곧 탄성식 압력계라는 점입니다. C자로 휘어놓은 납작한 금속관이에요. 압력이 들어오면 관이 쭉 펴지고 그 펴진 정도를 바늘로 옮겨서 눈금을 읽는 구조죠. 2위는 탄성력입니다.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새해 파티 나팔을 떠올려 보세요. 훅 불면 쭉 펴지고 입을 떼면 도르르 말리죠. 펴려는 압력과 말리려는 탄성력이 팔씨름에서 멈춘 자리가 바로 눈금입니다. 3위는 계기압력입니다. 대기압을 0으로 보는 값이에요. 체중계에 올라가기 전에 0으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부르동관도 대기압을 0으로 두고 재니까 절대압력을 직접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4위는 액주계, 마노미터와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액주계는 유자관에 담긴 물기둥 무게로 압력을 재요. 액주의 중량과 평형이라는 말은 액주계 설명이지 부르동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요. 부르동관이 금속관이라는 점을 먼저 떠올립니다. 금속은 휘면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생기죠. 압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룬 자리가 눈금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액주 중량 평형은 마노미터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25번 문제, 폴리트로픽 과정의 엔트로피. 25번 문제입니다. 이상기체의 폴리트로픽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량을 나타낸 것은 단, CP는 정압비열, CV는 정적비열, CN은 폴리트로픽 비열입니다. 보기입니다. 1번 CP 곱하기 로그 T2 나누기 T1, 2번 CN 곱하기 로그 T2 나누기 T1, 3번 R 곱하기 로그 P1 나누기 P2, 4번 CV 곱하기 로그 T2 나누기 T1. 왜 2번일까요? 엔트로피 변화의 정의부터 볼게요. 델타 S는 델타 Q를 T로 나눈 것을 적분한 값입니다. 주고받은 열을 그때의 절대온도로 나눠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주고받는 열은 CN 곱하기 DT입니다. 이걸 대입해서 적분하면 CN 곱하기 로그 T2 나누기 T1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를 볼게요. 재밌는 건 오답들이 전부 다른 과정의 공식이라는 점입니다. 1번 CP가 들어간 식은 압력이 일정한 정압 과정의 식이에요. 3번 R이 들어간 식은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의 식입니다. 4번 CV가 들어간 식은 부피가 일정한 정적 과정의 식이죠. 더 알아두기입니다. 폴리트로픽 비열 시에는 CV 곱하기 N-K 나누기 N-1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폴리트로픽 지수 N 값에 따라 과정이 달라지는데요. N이 0이면 정압, 1이면 등온, K면 단열, 무한대면 정적입니다. 그리고 외워봅시다. 과정 이름표를 비열에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정압은 CP, 정적은 CV, 폴리트로픽은 CN, 이름표 따라, 첨자 따라. 키워드 카드입니다. 1위는 폴리트로픽 비열 CN입니다. 과정 이름과 아래 첨자가 짝을 이룬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름표 붙이기라고 생각하세요. 정압 과정의 CP, 정적 과정의 CV, 폴리트로픽 과정의 CN. 문제가 폴리트로픽이라고 했으니 첨자 N을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2위는 엔트로피 변화의 정의입니다. 엔트로피는 얼마나 어질러졌는지를 재는 값이에요. 받은 열을 그때의 온도로 나눠서 쌓아 올린 게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같은 열이라도 뜨거울 때 받으면 덜 어질러져요. 3위는 온도비의 자연 로그입니다. 온도가 몇 도 올랐는지 뺄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몇 배가 됐는지 나눗셈으로 봅니다. 지진 규모나 소리 크기처럼 배수로 커지는 값은 로그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죠. 4위는 폴리트로픽 지수 N입니다. 과정을 정하는 다이얼이에요. 에어컨 모드 다이얼 같습니다. N이 0이면 정압, 1이면 등온, K면 단열, 무한대면 정적. 다이얼 하나로 모든 과정을 표현하죠. 이렇게 풀어요. 먼저 엔트로피 변화의 정식을 적습니다. 폴리트로픽이니까 델타 Q는 CNDT를 대입해요. 적분하면 CN 곱하기 로그 T2 나누기 T1이 나옵니다. 사실 급할 때는 첨자 N만 찾아도 됩니다. 26번 문제, 측류 유동의 수두 손실. 26번 문제입니다. 점성 개수가 0.101 뉴턴세크 퍼 제곱미터, 비중이 0.85인 기름이 내경 300ml, 길이 3km의 주철관 내부를 흐릅니다. 유량은 0.0444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 관을 흐르는 동안 수도 손실은 약 몇 미터일까요? 보기는 1번 7.1, 2번 8.1, 3번 7.7, 4번 8.9입니다. 정답은 2번 8.1m입니다. 왜 2번일까요? 이 문제는 5단계로 갑니다. 첫째,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0.3의 제곱 나누기 4, 0.0707 제곱미터고요. 유속은 0.0444 나누기 0.0707, 0.628 미터 퍼 세크입니다. 둘째, 밀도는 0.85 곱하기 1000, 850kg 퍼 세제곱미터죠. 셋째, 여기가 핵심입니다. 레이놀즈 수를 구해요. 850 곱하기 0.628 곱하기 0.3을 0.101로 나누면 약 1586입니다. 2100보다 작으니까 측류예요. 넷째 측류니까 관마찰계수는 64 나누기 레이놀즈 수, 64 나누기 1586은 0.0404입니다. 다섯째, 다르시 공식에 넣으면 0.0404 곱하기 만 곱하기 0.628의 제곱 나누기 19.6, 약 8.1m가 나옵니다. 참고로 하겐 푸아제유식으로 검산해도 똑같이 8.1m가 나왔습니다. 답은 확실해요.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중 0.85를 빼먹고 물밀도 천을 그대로 써버리는 실수. 둘째, 측류인지 확인하지 않고 난류용 공식이나 무리선도를 적용하는 실수. 셋째, 300ml를 0.3m로, 3km를 3000m로 바꾸는 단위 환산을 놓치는 실수입니다. 더 알아두기입니다. 측류와 난류의 경계는 레이놀즈 수 약 2100입니다. 측류면 관마찰 개수가 64 나누기 레이놀즈 수로 아주 간단해져요. 그리고 하겐푸아제유식으로 풀어도 같은 답이 나오니 검산용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외워봅시다. 계산 전에 레이놀즈 수 먼저 재기. 2100보다 작으면 측류. 그러면 관마찰 개수는 64 나누기 레이놀즈 수. 64형님은 측류만 도와줘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갑니다. 1위는 레이놀즈 수입니다.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판정하는 값이에요. 계산의 갈림길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냇물처럼 얌전히 줄지어 흐르면 측류, 급류처럼 뒤엉키면 난류입니다. 어느 길인지 모르면 공식을 고를 수가 없어요. 2위는 측류일 때의 관마찰 계수 64 나누기 레이놀즈 수입니다. 측류 구간에서만 통하는 할인 쿠폰 같은 공식이에요. 거칠기표를 볼 필요 없이 나눗셈 한 번으로 관마찰 계수가 나오죠. 여기서는 64 나누기 1586 0.0404입니다. 3위는 다르시 바이스바흐 공식입니다. 마지막 조립 단계예요. 앞에서 구한 관마찰 계수와 관 길이, 유속을 넣으면 손실 높이가 미터로 툭 나옵니다. 3km를 0.3m로 나누면 만이라는 큰 숫자가 되는데 이게 손실을 키우는 주범이에요. 4위는 비중을 밀도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0.85 곱하기 1000은 850이죠. 비중은 물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배율일 뿐이에요. 물 밀도 1000을 곱해야 실제 밀도가 나옵니다. 이걸 빼먹으면 레이놀즈 수부터 전부 틀어져요. 이렇게 풀어요. 유속 0.628m/s를 구하고 밀도 850으로 레이놀즈 수 1586을 계산합니다. 2100 미만이니 측류, 관마찰 계수는 0.0404. 마지막으로 다르시식에 대입하면 약 8.1m가 나옵니다. 27번 문제 연력학 제2법칙. 27번 문제입니다. 손바닥을 비비면 열이 나지만 반대로 손바닥에 열을 가한다고 해서 손바닥이 비벼지지는 않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연력학 법칙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제형 법칙, 2번 제1법칙, 3번 제2법칙, 4번 제3법칙입니다. 정답은 3번 제2법칙입니다. 왜 3번일까요? 손을 비비면 일이 열로 아주 쉽게 바뀝니다. 그런데 거꾸로 열을 준다고 손이 저절로 비벼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진행 방향이 한쪽으로만 정해져 있는 성질을 비가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루는 게 바로 제2법칙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를 볼게요. 1번 제형 법칙은 열평형의 법칙입니다.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도 같다는 것이죠. 온도계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2번 제1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양은 그대로라고 말하지만 방향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함정이에요. 4번 제3 법칙은 절대 0켈빈, 즉 영하 273도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법칙입니다. 더 알아두기입니다. 제2법칙은 여러 표현으로 나옵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저절로 흐른다. 열을 100% 일로 바꾸는 기관은 불가능하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1법칙은 양, 제2법칙은 방향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외워봅시다. 영평, 이양, 이방, 3절. 제형법칙은 평형, 제1법칙은 양, 제2법칙은 방향, 제3법칙은 절대 영도. 손 비비기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 문제니까 2번 제2법칙이죠. 키워드 카드입니다. 1위는 연력학 제2법칙, 에너지 이동의 방향을 정하는 법칙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죠. 아래물이 저절로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열도 똑같이 정해진 방향으로만 저절로 움직인다는 게 제2법칙입니다. 2위는 비가역성, 되돌릴 수 없다는 성질이에요. 설탕을 커피에 녹이면 다시 각설탕으로 돌아오지 않죠. 손을 비벼서 낸 열도 다시 모아서 손을 비비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연에는 일방통행 길이 많아요. 3위는 제1법칙과의 차이, 양이냐 방향이냐입니다. 제1법칙은 지갑 속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회계장부예요. 제2법칙은 그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은 같아도 방향은 정해져 있죠. 4위는 제형법칙과 제3법칙도 한 줄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제형법칙은 온도가 같아지면 열이 안 흐른다는 온도계 원리, 제3법칙은 절대 0도에는 못 간다는 것. 네 법칙을 번호별로 한 줄씩 붙여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요. 1에서 열은 되는데 열에서 1은 저절로 안 된다. 이건 방향 문제라고 파악합니다. 방향과 비가역성을 다루는 건 제2법칙이죠. 제1법칙은 양만 말하므로 오답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 유선의 방정식. 28번 문제입니다. 2차원 유동의 속도장이 V는 -EX I 더하기 2Y J로 주어질 때 점이 콤마이를 지나는 유선의 방정식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XY는 8, 2번 XY 제곱은 2, 3번 XY는 2, 4번 X 제곱 Y는 4입니다. 정답은 3번 XY는 2입니다. 왜 3번일까요?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속도 성분을 뽑아요. X방향 속도 U는 -EX, Y방향 속도 V는 2Y입니다. 다음으로 유선의 정의를 씁니다. 유선은 속도 방향을 따라 그린 선이니까 기울기가 곧 속도 성분에 비해요. dy dx는 V 나누기 U, 계산하면 -y 나누기 x입니다. 이걸 변수 분리하면 dy 나누기 y는 -dx 나누기 x가 되고요. 적분하면 xy가 일정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점이 콤마이를 대입하면 상수는 2 곱하기 1, 즉 2가 되죠. 그래서 xy는 2, 3번이 정답입니다.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1번 xy는 파른 식의 형태는 맞지만 상수를 잘못 구한 값이에요. 2 곱하기 1은 2인데 8로 계산한 겁니다. 2번과 4번은 지수가 1대1로 맞지 않아서 변수 분리 적분 결과와 어긋납니다. 더 알아두기입니다. 유선이란 어느 순간에 속도 벡터에 접하도록 그린 곡선이에요. 유선끼리는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적선, 유맥선과는 원래 다른 개념이지만 정상 유동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봅시다. x는 u, y는 v. 짝꿍끼리 짝지어 두고 dy, dx는 v 나누기 u를 세운 다음 갈라서 적분합니다. 그리고 점을 꽂으면 끝, 짝꿍 나눗셈이라고 외워두세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갑니다. 1위는 유선 방정식, dy, dx는 v 나누기 u입니다. 유선은 물 위에 나뭇잎을 띄웠을 때 흘러가는 길이에요. 매 지점에서 물살 방향과 나란하니까 선의 기울기가 곧 속도 성분의 비율이 되는 거죠. 2위는 속도장에서 U와 V 성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I 앞에 붙은 게 X방향 속도 U, J 앞에 붙은 게 Y방향 속도 V예요. 주소에서 동과 호수를 읽어내는 것처럼 기호만 보고 딱 갈라내면 됩니다. 3위는 변수 분리 후 적분입니다. Y는 Y끼리, X는 X끼리 방을 따로 나눠주는 작업이에요. 정리하면 dy 나누기 Y는 -dx 나누기 X가 되고 적분하면 곱이 일정한 XY는 상수꼴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4위는 주어진 점을 대입해서 상수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XY는 상수라는 식은 여러 곡선 가족을 한꺼번에 표현한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한 줄을 고르려면 지나가는 점을 꽂아야죠. 점 2, 콤마이를 넣으면 상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요. U는 -EX, V는 2Y를 뽑고요. dy dx는 -Y 나누기 X를 세웁니다. 변수 분리해서 적분하면 XY는 상수, 점이 콤마이를 대입하면 XY는 2, 3번이 정답입니다. 29번 문제, 압축률과 최적 탄성계수. 29번 문제입니다.
유체의 압축률에 대한 기술로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입니다. 1번 최적탄성계수의 역수에 해당한다. 2번 최적탄성계수가 클수록 압축하기 힘들다. 3번 압축률은 단위압력 변화에 대한 최적의 변형률을 말한다. 4번 최적의 감소는 밀도의 감소와 같은 뜻을 갖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일까요? 밀도의 정의를 떠올려 보세요. 밀도는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압축을 해도 질량은 그대로예요. 분모인 최적만 작아지죠. 분모가 작아지면 값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최적이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해요. 그런데 보기 4번은 밀도의 감소라고 했으니 정반대로 서술한 틀린 설명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를 볼게요.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에요. 1번 압축률은 1 나누기 최적탄성계수니까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최적탄성계수가 크다는 건 눌러도 잘 안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압축이 힘들다는 말이 맞습니다. 3번은 압축률의 정의 그 자체예요. 더 알아두기입니다. 물의 최적탄성계수는 약 2.1기가파스칼로 매우 커서 압축률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물은 비압축성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체는 최적탄성계수가 작아서 잘 눌립니다. 그래서 압축성 유체라고 하죠. 이렇게 외워봅시다. 부피가 쪼그라들면 밀도는 올라갑니다. 같은 질량을 좁은 방에 몰아넣으니 빽빽해지죠. 쪼그라들면 빽빽. 키워드 카드입니다. 1위는 밀도 공식입니다. 밀도는 질량 나누기 최적. 그래서 최적이 줄면 밀도는 늘어납니다. 만원 지하철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칸이 좁아지면 빽빽해지죠. 최적이 줄면 밀도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 열쇠예요. 2위는 압축률과 최적탄성계수의 역수관계입니다. 잘 눌리는 정도와 버티는 정도는 서로 뒤집힌 값이에요. 스펀지는 압축률이 크고 최적탄성계수가 작죠. 쇠는 그 반대입니다. 3위는 최적탄성계수의 의미예요. 클수록 압축이 힘듭니다. 고집 센 정도라고 보면 돼요. 값이 크면 아무리 눌러도 나는 안 줄어든다며 버팁니다. 물이 바로 그런 고집쟁이에요. 4위는 물은 비압축성, 기체는 압축성이라는 구분입니다. 물이 든 주사기는 입구를 막으면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지만 공기가 든 주사기는 쑥 들어가죠. 물은 최적탄성계수가 워낙 커서 소방 계산에서는 비압축성으로 봅니다. 이렇게 풀어요. 1번, 2번, 3번은 압축률과 최적탄성계수의 역수관계와 정의라서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밀도는 질량 나누기 최적을 떠올려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최적이 줄면 밀도는 증가하죠. 밀도 감소라고 한 4번이 틀린 설명, 정답입니다. 30번 문제, 유속의 측정. 30번 문제입니다. 유동하는 기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슐리렌 측정기, 2번 간섭계, 3번 열선 유속계, 4번 섀도우 그래프입니다. 정답은 3번 열선 유속계입니다. 왜 3번일까요? 열선 유속계는 전기로 가열한 얇은 금속선을 유동 속에 넣는 장치예요. 기체가 빠르게 지나갈수록 이 선이 더 많이 식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류와 저항 변화를 측정하고 그 값을 유속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속도를 숫자로 측정할 수 있죠.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셋은 모두 보는 장치예요. 1번 슐리렌 측정기는 굴전율 차이로 밀도 변화를 시각화하는 광학 장치입니다. 2번 간섭계는 빛의 간섭 무늬로 밀도 변화를 보는 장치고요. 4번 섀도우 그래프는 밀도 변화의 그림자를 보는 장치입니다. 세 개 다 속도 측정용이 아니에요. 더 알아두기입니다. 열선 유속계는 응답이 매우 빨라서 난류처럼 순간순간 변하는 속도 변동을 잡아내는데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속 측정기구도 함께 외워두세요. 피토관, 벤투리미터, 오리피스, 로터미터, 그리고 입자형상 유속계입니다. 이렇게 외워봅시다. 슐리렌 간섭계의 섀도우 그래프는 보는 장치 삼형제, 유일하게 재는 건 열선. 뜨거운 철사가 바람 맞고 식으면서 속도를 알려줘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갑니다. 1위는 열선 유속계, 식는 정도로 속도를 재는 장치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입김을 불면 빨리 식죠. 세게 불면 더 빨리 식어요. 가열한 금속선도 똑같습니다. 바람이 셀수록 많이 식으니 그 식는 정도로 속도를 알아냅니다. 2위는 밀도 변화, 가시와 삼형제, 슐리렌과 간섭계와 섀도우 그래프입니다. 더운 날 아스팔트 위 공기가 아른아른 보이는 그 현상을 장비로 잡아내는 거예요. 공기의 밀도 차이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지만 속도를 숫자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3위는 측정과 가시화의 구분이에요. 체온계와 사진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기는 상태를 보여주고 체온계는 숫자를 알려주죠. 문제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물었으니 숫자를 주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4위는 다른 유속 측정기구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피토관, 벤투리미터, 오리피스, 로터미터, 입자형상 유속계. 시험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주 함께 나오니 열선과 한 묶음으로 외워두면 좋아요. 이렇게 풀어요. 보기를 재는 것과 보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슐리렌과 간섭계와 섀도우 그래프는 밀도 변화를 보는 광학장치라 제외해요. 남은 열선 유속계만 속도를 수치로 측정하니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문제. 관 마찰 손실수두? 31번 문제입니다. 직경 25cm의 매끈한 원관을 통해서 물을 초당 100리터 수송하고 있습니다.
관의 길이 5m에 대한 손실 수두는 얼마일까요? 단 관마찰 개수는 0.03입니다. 보기는 1번 약 0.013m, 2번 약 0.13m, 3번 약 1.3m, 4번 약 13m입니다. 정답은 2번 약 0.13m입니다. 왜 2번일까요? 먼저 단위를 정리합니다. 직경은 0.25m, 유량은 100L/s니까 0.1세제곱미터/s예요. 다음으로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0.25의 제곱 나누기 4, 0.0491 제곱미터입니다. 유속은 0.1 나누기 0.0491, 2.04 미터/s죠. 마지막으로 다르시 공식에 넣습니다. 0.03 곱하기 5 나누기 0.25는 20 곱하기 2.04의 제곱 나누기 19.6 계산하면 약 0.127m, 즉 약 0.13m가 나옵니다.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보기 4개가 0.013, 0.13, 1.3, 13으로 10배씩 늘어나 있죠. 이건 출제자가 대놓고 단위 환산 함정을 깔았다는 신호입니다. 100L를 0.1세제곱미터로 안 바꾸거나 25cm를 0.25m로 안 바꾸면 자리수가 통째로 어긋나요. 또 이지, 즉 19.6으로 나눠야 하는데 9.8로 나누면 값이 2배로 커집니다. 더 알아두기입니다. 1세제곱미터는 1000L입니다. 그러니까 100L는 0.1세제곱미터죠. 소방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환산이에요. 그리고 매끈한 원관이라고 했지만 관마찰 개수가 이미 주어졌으니 레이놀즈 수나 무디 선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워봅시다. 리터는 1000으로 나눠서 세제곱미터, 그 다음 다르시 3단 조립, 관마찰 개수 곱하기 길이 나누기 지름 곱하기 유속제곱 나누기 이지, F 길지 유속제곱. 키워드 카드입니다. 1위는 다르시 바이스바흐 공식입니다. 손실수도 문제의 조립 설명서예요. 관마찰 개수, 길이 나누기 지름, 유속제곱 나누기 이지 이 세 덩어리를 순서대로 곱하면 끝입니다. 여기서는 0.03 곱하기 20 곱하기 0.21이 0.127이 나오죠. 2위는 단위 환산입니다. 25cm는 0.25m, 100L/s는 0.1세제곱미터/s예요. 보기가 10배씩 놓여있는 건 출제자가 단위 함정을 깔았다는 신호입니다. 1세제곱미터는 1000L라는 것을 잊으면 그 함정에 그대로 빠져요. 3위는 유속 구하기입니다.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눕니다. 수돗 물량을 호스 입구 넓이로 나누면 물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나오죠. 0.1 나누기 0.0491은 2.04 미터/s입니다. 지름은 꼭 제곱해서 넣어야 해요. 4위는 관마찰 개수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레이놀즈 수 계산이 필요 없어요. 문제가 답의 절반을 미리 준 셈이죠. 관마찰 개수를 직접 구해야 하는 문제라면 측류와 난류 판정부터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요. 0.25m와 0.1 세제곱미터/s로 단위부터 정리합니다. 단면적 0.0491, 유속 2.04 미터/s를 구하고요. 다르시 공식에 대입하면 약 0.13m. 2번이 정답입니다. 32번 문제, 파스칼의 원리. 32번 문제입니다. 수압기에서 피스톤의 반지름이 각각 20cm와 10cm입니다. 작은 피스톤에 19.6N의 힘을 가하면 큰 피스톤에는 몇 N의 하중을 올릴 수 있을까요? 보기는 1번 4.9, 2번 9.8, 3번 68.4, 4번 78.4입니다. 정답은 4번 78.4N입니다. 왜 4번일까요? 파스칼의 원리부터 볼게요. 밀폐된 액체 속의 압력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F1 나누기 A1은 F2 나누기 A2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면적비가 반지름비의 제곱이라는 점입니다. 20 나누기 10은 2배죠. 제곱하면 4배예요. 그래서 큰 힘은 19.6 곱하기 4, 78.4N입니다.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함정이 아주 노골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번 9.8은 19.6을 2로 나눈 값입니다. 반지름 B 2배를 제곱하지 않고 그대로 쓴 실수죠. 1번 4.9는 19.6을 4로 나눈 값인데 큰 쪽과 작은 쪽을 거꾸로 놓고 나눈 겁니다. 3번 68.4는 어느 공식에도 맞지 않는 오답 유도용 값이에요. 더 알아두기입니다. 반지름 대신 지름을 줘도 비율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제곱해서 나누니 결과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비율만 쓰니까요. 또 힘은 4배로 커지지만 움직이는 거리는 4분의 1이 됩니다. 1, 즉 에너지는 보존돼요. 공짜 이득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워봅시다. 반지름 2배면 면적은 4배, 힘도 4배, 반지름 뻥튀기 하면 제곱으로 뻥, 19.6 곱하기 4는 78.4죠. 키워드 카드로 넘어갑니다. 1위는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밀폐된 액체 속의 압력은 어디서나 같아요. 꽉 채운 물풍선을 한쪽에서 누르면 풍선 전체가 똑같이 팽팽해지죠. 압력이 같으니 넓은 쪽은 넓이만큼 큰 힘을 받게 됩니다. 2위는 면적비가 반지름비의 제곱이라는 점이에요. 20 나누기 10을 제곱하면 4배입니다. 피자 지름을 2배로 늘리면 먹을 양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여기서 제곱을 놓치면 9.8이라는 오답으로 갑니다.
3위는 큰 힘을 구하는 식입니다. 작은 힘의 면적비를 곱하면 되죠. 자동차 정비소 리프트가 작은 힘으로 차를 들어올리는 원리예요. 19.6 곱하기 4는 78.4 뉴턴입니다. 4위는 힘은 이득이지만 거리는 손실, 결국 일은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병따개나 시소처럼 힘을 4배로 얻는 대신 움직이는 거리가 4분의 1로 줄어요. 공짜 에너지는 없다는 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도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요. F1 나누기 A1은 F2 나누기 A2를 적습니다. 반지름비 2배를 제곱해서 면적비 4배를 구하고요. 19.6 곱하기 4는 78.4 뉴턴, 4번이 정답입니다. 제곱을 안 하면 9.8, 거꾸로 나누면 4.9 함정에 걸립니다. 33번 문제, 혼합기체의 질량. 33번 문제입니다. 최적 2000리터의 용기 안에 압력 0.4 메가파스칼, 온도 55도의 혼합기체가 있습니다. 최적비가 각각 메탄 35%, 수소 40%, 질소 25%입니다. 이 혼합기체의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일까요? 단 일반 기체 상수는 8.314kJ per 킬로몰 켈빈입니다. 보기는 1번 3.11, 2번 3.53, 3번 3.93, 4번 4.52입니다. 정답은 3번 3.93kg입니다. 왜 3번일까요? 4단계로 갑니다. 첫째, 단위를 정리해요. 최적은 이 세제곱미터, 압력은 400kPa, 온도는 55 더하기 273, 311 켈빈입니다. 둘째, 평균 분자량을 구해요. 0.35 곱하기 16 더하기 0.40 곱하기 2 더하기 0.25 곱하기 28 계산하면 13.4kg per 킬로몰입니다. 셋째, 몰수를 구해요. 400 곱하기 2를 8.314 곱하기 311로 나누면 약 0.293kmol입니다. 넷째, 질량은 0.293 곱하기 13.4 약 3.93kg이죠.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첫째, 섭씨 55를 그대로 넣으면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273을 더해야 해요. 둘째, 해적비를 질량비로 착각해서 평균 분자량을 잘못 구하는 실수입니다. 셋째, 2000리터를 이 세제곱미터로 0.4 메가파스칼을 400kPa로 바꾸는 환산을 놓치는 실수예요. 더 알아두기입니다. 이 문제의 열쇠는 채적비가 곧 몰비라는 점입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의 이상기체에서는 부피 비율이 그대로 몰 비율이 돼요.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리고 분자량은 외워두셔야 합니다. 메탄은 16, 수소는 2, 질소는 28, 산소는 32, 이산화탄소는 44입니다. 이렇게 외워봅시다. 채적비는 몰비랑 쌍둥이, 분자량 평균을 내고 PV는 nRT로 몰수를 구해서 곱하기, 섭씨엔 273을 더해야 켈빈이라는 것도 함께요. 키워드 카드입니다. 1위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입니다. PV는 nRT, 기체의 신분증 같은 식이에요. 부피와 압력과 온도 3개를 알면 몇 몰이 들어있는지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0.293kmol이 나오죠. 2위는 최적비가 몰비라는 점, 그래서 평균 분자량이 13.4kg per 킬로몰이라는 것입니다. 반학생들의 평균 키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비율만큼 가중치를 줘서 더하죠. 최적비를 질량비로 착각하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3위는 절대온도 변환입니다. 55도에 273을 더하면 311 켈빈이죠. 기체 계산에서 섭씨는 절대 안 통합니다. 0도가 진짜 0이 아니니까요. 켈빈으로 바꾸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관문이에요. 4위는 주요 기체 분자량 암기입니다. 메탄 16, 수소 2, 질소 28. 계산기가 아니라 기억에서 꺼내 써야 하는 값이에요. 산소 32, 이산화탄소 44까지 묶어서 외워두면 혼합기체 문제는 늘 이 표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풀어요. 이 세제곱미터 400kPa, 311 켈빈으로 단위를 정리합니다. 평균 분자량 13.4를 계산하고요. 몰수 0.293kmol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0.293 곱하기 13.4는 약 3.93kg, 3번이 정답입니다. 34번 문제. 34번 문제입니다. 마찰 계수가 0.032인 내경 65mm의 배관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배관에 부속품인 구형 밸브, 손실계수 K1은 12고요. 그리고 T, 손실계수 K2는 1.6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배관의 상당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보기는 1번 13.56, 2번 23.56, 3번 33.56, 4번 43.56입니다. 정답은 2번 23.56m입니다. 왜 2번일까요? 상단끼리 공식은 하나입니다. L은 K 곱하기 D 나누기 F. 먼저 손실계수를 모두 더해요. 10 더하기 1.6은 11.6입니다. 다음으로 내경을 환산해요. 65mm는 0.065m죠. 이제 대입하면 11.6 곱하기 0.065 나누기 0.032, 23.56m가 나옵니다.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보기 4개가 소수점 아래는 모두 점오육으로 같고 10의 자리만 달라요. 자리수 실수를 노린 유도값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 봤는데요. 손실개수를 하나만 쓰면 구형 밸브만 20.31, T만 3.25가 나와서 보기에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합산해야 해요.
또 65mm를 0.065m로 안 바꾸면 값이 1000배 어긋납니다. 네, 더 알아두기입니다. 상단길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밸브나 엘보 같은 부속품의 저항을 같은 저항을 내는 직관 길이로 바꿔서 표현한 값이에요. 이렇게 환산해두면 밸브가 여러 개 달린 복잡한 배관도 하나의 긴 직선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 나오는 원리도 간단해요. 부차 손실과 직관 마찰 손실을 같다고 놓으면 양쪽에서 유속항이 지워지고 L는 KD 나누기 F만 남습니다. 네, 이렇게 외워봅시다. 상단 길이는 KD 나누기 F, KDF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속품이 여러 개면 K부터 다 더하기. 키워드 카드로 넘어갑니다. 1위는 상단 길이 공식, L은 K 곱하기 D 나누기 F입니다. 이 밸브 하나가 고든 파이프 몇 미터짜리 방해와 같은가를 알려주는 환산기예요. 밸브를 직관 길이로 바꿔놓으면 배관 전체를 하나의 긴 직선처럼 계산할 수 있죠. 2위는 손실 개수를 부속품끼리 모두 더한다는 점입니다. 10 더하기 1.6은 11.6이죠. 출근길에 신호등이 2개면 지연 시간도 2개를 합하잖아요. 밸브와 T가 각각 물길을 방해하니 방해 정도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하나만 쓰면 답에 없는 값이 나와요. 3위는 공식이 나오는 원리, 부차 손실을 직관 마찰 손실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저울 양쪽에 같은 무게를 올려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두 손실을 같다고 놓으면 유속항이 양쪽에서 지워지고 L은 KD 나누기 F만 남습니다. 4위는 단위 환산입니다. 65mm는 반드시 0.065m예요. 공식에 들어가는 지름은 미터 단위입니다. 밀리미터를 그대로 넣으면 답이 1000배로 튀어버려요. 배관 문제는 밀리미터로 주는 게 관행이니 항상 첫 줄에서 미터로 바꿔두세요. 이렇게 풀어요. K는 10 더하기 1.6, 11.6을 먼저 합산합니다. 65mm를 0.065m로 환산하고요. 11.6 곱하기 0.065 나누기 0.032, 23.56m. 2번이 정답입니다. 35번 문제, 이상기체의 밀도. 35번 문제입니다. 압력이 1.38 메가파스칼, 온도가 38도인 공기의 밀도는 약 몇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일까요? 단, 일반 기체 상수는 8.314kJ per kmol 켈빈, 공기의 분자량은 28.97입니다. 보기는 1번 14.2, 2번 15.5, 3번 16.8, 4번 18.1입니다. 정답은 2번 15.5입니다. 왜 2번일까요? 밀도 공식은 한 줄로 끝납니다. 로는 P 곱하기 M 나누기 R 곱하기 T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단위를 정리해요. 압력은 1.38 메가파스칼이니까 1380kPa, 온도는 38 더하기 273, 311 켈빈입니다. 이 공식은 PV는 nRT의 몰수 대신 질량 나누기 분자량을 넣고 정리한 형태예요. 분모를 계산하면 8.314 곱하기 311, 2585.7입니다. 그리고 1380 곱하기 28.97을 2585.7로 나누면 약 15.46, 즉 15.5가 나옵니다.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함정은 딱 두 개예요. 첫째, 섭씨 38을 그대로 넣으면 분모가 작아져서 밀도가 터무니없이 커집니다. 반드시 273을 더하세요. 둘째, 1.38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안 바꾸면 1000배 어긋납니다. 참고로 공기 기체 상수를 8.314 나누기 28.97, 즉 0.287로 먼저 구해서 로는 P 나누기 RT로 풀어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더 알아두기입니다. 공기의 기체 상수 0.287kJ per kg. 켈빈은 통째로 외워두면 이런 문제를 한 단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감각을 위해 하나 알려드리면 상온 대기압에서 공기 밀도는 약 1.2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는 압력이 약 14배라서 밀도도 그만큼 커진 거예요. 이렇게 외워봅시다. 밀도는 PM 나누기 RT, 넣기 전에 2번 변신, 메가는 킬로로, 섭씨는 켈빈으로. 키워드 카드입니다. 네. 1위는 밀도 공식입니다. 로는 P 곱하기 M 나누기 R 곱하기 T. PV는 nRT에서 몰수 대신 질량을 넣어 정리한 형태예요. 압력이 세면 빽빽해지고 뜨거우면 퍼져서 묽어진다는 감각이 식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2위는 절대온도 변환입니다. 38도에 273을 더하면 311 켈빈이죠. 섭씨는 기준점이 사람 마음대로 정해진 눈금이에요. 0도가 진짜 없음이 아니니까 나눗셈에 쓸 수 없습니다. 켈빈으로 바꾸는 건 기체 문제의 통과 의례예요. 3위는 압력 단위 환산입니다. 1.38 메가파스칼은 1380kPa이죠. 기체 상수가 킬로줄 단위라서 압력도 킬로파스칼로 맞춰줘야 짝이 맞아요. 안 바꾸면 1000배 어긋납니다. 4위는 공기의 기체 상수 0.287입니다. 8.314를 28.97로 나눠서 미리 계산해둔 값이에요. 이 숫자를 외워두면 로는 P 나누기 RT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계산이 한 단계 짧아집니다.
이렇게 풀어요. 1380kPa과 311Kelvin으로 단위를 정리합니다. 로는 PM 나누기 RT를 세우고요. 분모 2585.7을 계산해요. 마지막으로 1380 곱하기 28.97을 나누면 약 15.5, 2번이 정답입니다. 36번 문제, 동점성계수. 36번 문제입니다. 점성계수 0.2 뉴턴세크 퍼 제곱미터, 밀도 800kg 퍼 세제곱미터인 유체의 동점성계수는 몇 제곱미터 퍼 세크일까요? 보기는 1번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2번 2.5, 3번 2.5 곱하기 10의 2승, 4번 2.5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정답은 1번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왜 1번일까요? 동점성계수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뉴는 뮤 나누기로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값을 대입하면 0.2 나누기 800, 계산하면 0.00025 제곱미터 퍼세크입니다. 이걸 지수로 쓰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보기 숫자가 전부 2.5로 갔습니다. 즉, 계산 실력을 묻는 게 아니라 자릿수만 묻는 문제예요. 이번 2.5는 0.1을 800이 아니라 0.08로 나눈 셈입니다. 3번과 4번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착각했거나 지수부호를 반대로 쓴 값이에요. 더 알아두기입니다. 용어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해 드릴게요. 점성계수 뮤는 끈적한 정도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단위는 뉴턴세크 퍼 제곱미터, 파스칼세크와 같아요. 동점성계수 뉴는 밀도까지 감안한 값이고 단위는 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단위를 보면 어느 쪽인지 바로 구분되죠. 그리고 동점성계수를 쓰면 레이놀즈 수를 V 곱하기 D 나누기 뉴로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1스토크스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이렇게 외워봅시다. 동점성은 점성 나누기 밀도. 동생은 밀도에게 나눠줘요. 0.2 나누기 800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키워드 카드로 넘어갑니다. 1위는 동점성계수의 정의입니다. 뉴는 뮤 나누기로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꿀과 물엿이 둘 다 끈적해도 무게까지 따지면 흐르는 느낌이 다릅니다. 끈적함을 무게로 나눠서 실제로 얼마나 굼실굼실 흐르는지를 나타낸 값이 동점성계수예요. 2위는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의 구분입니다. 몸무게와 체질량 지수 같은 관계예요. 뮤는 끈적함 그 자체, 뉴는 밀도까지 감안한 값입니다. 단위를 보면 어느 쪽인지 바로 구분됩니다. 3위는 지수표기입니다. 0.00025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보기 4개가 숫자는 전부 2.5고 지수만 달라요. 즉, 이 문제는 계산 실력이 아니라 소수점을 몇 칸 옮겼는지만 묻는 문제입니다. 소수점 4칸이니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4위는 동점성계수가 레이놀즈 수 계산에 바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레이놀즈 수는 V 곱하기 D 나누기 뉴로 쓰면 밀도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체 문제에서 동점성계수를 굳이 따로 정의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요. 뉴는 뮤 나누기로를 적습니다. 0.2 나누기 800은 0.0005죠. 소수점 4칸이니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번이 정답입니다. 37번 문제, 단열 압축과 압축일. 37번 문제입니다. 온도 30도, 최초 압력 98.67kPa인 공기 1kg을 단열적으로 986.7kPa까지 압축합니다. 압축일은 몇 킬로줄일까요?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 기체 상수는 0.287kJ/kg 켈빈입니다. 보기는 1번 100.23, 2번 187.43, 3번 202.34, 4번 321.84입니다. 정답은 3번 202.34kJ입니다. 왜 3번일까요? 네 단계로 갑니다. 첫째, 처음 온도는 30 더하기 273, 303켈빈입니다. 그리고 압력비를 보세요. 986.7 나누기 98.67은 정확히 10배예요. 숫자가 예쁘게 깔려 있습니다. 둘째, 단열 온도 관계를 씁니다. T2는 T1 곱하기 압력비의 K-1 나누기 K승. 지수는 0.4 나누기 1.4, 0.2857입니다. 셋째, 10의 0.2857승은 1.931이에요. 그래서 T2는 303 곱하기 1.931, 585켈빈입니다. 온도차가 282켈빈이죠. 넷째, 압축일은 질량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온도차를 K-1로 나눕니다. 0.287 곱하기 282 나누기 0.4, 202.34kJ이 나옵니다.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첫째, 섭씨 30을 그대로 넣으면 온도차가 완전히 어긋납니다. 30에 1.93을 곱하면 58인데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둘째, 지수를 K-1 나누기 K, 즉 0.2857로 써야 하는데 K 나누기 K-1, 즉 3.5로 뒤집어 쓰는 실수입니다. 셋째, 분모를 K-1인 0.4가 아니라 K인 1.4로 나누는 실수예요.
네, 더 알아두기입니다. 단열 관계식 삼형제를 함께 외워두세요. T2 나누기 T1은 압력비의 K-1 나누기 K승 그리고 부피비의 K-1 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왜 온도가 오르는지도 짚어드릴게요. 단열이라 열 출입이 0입니다. 그러니까 넣어준 압축일이 그대로 내부 에너지 증가로 쌓여서 온도가 303켈빈에서 585켈빈으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봅시다. 압력비 10배에 0.2857승, 온도는 1.93배로 껑충. 그 다음 일은 기체상수 곱하기 온도차 나누기 K-1, K-1으로 나눠라. 키워드 카드입니다. 1위는 단열 온도 압력 관계입니다. T2는 T1 곱하기 압력비의 K-1 나누기 K승이죠. 압축기를 구하려면 먼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 식이 그 답을 줍니다. 압력비 10에 0.2857승을 하면 1.93배 303켈빈이 585켈빈으로 뜹니다. 2위는 압축일 공식입니다. 질량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온도차를 K-1로 나눕니다. 온도차를 1로 환산해주는 계산기예요. 0.287 곱하기 282 나누기 0.4는 202.34. 분모가 K가 아니라 K-1이라는 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3위는 절대온도 변환입니다. 30도에 273을 더하면 303켈빈이죠. 지수 계산에 섭씨를 넣으면 처음부터 무너져요. 켈빈으로 바꾸는 게 첫 관문입니다. 4위는 단열이란 열 출입이 없다는 뜻, 그래서 일이 전부 온도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펌프를 빠르게 여러 번 누르면 펌프가 뜨거워지죠. 열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넣어준 일이 그대로 기체 온도로 저장되는 거예요. 303켈빈에서 585켈빈이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처음 온도 303켈빈과 압력비 10배를 확인합니다. 10에 0.2857승은 1.931, 그래서 나중 온도는 585켈빈이에요. 온도차 282켈빈을 구하고 0.287 곱하기 282 나누기 0.4, 202.34kJ 3번이 정답입니다. 38번 문제, 보일-샤를의 결합법칙. 38번 문제입니다. 공기가 1메가파스칼 0.01 세제곱미터 130도의 상태에서 0.2메가파스칼 0.05 세제곱미터로 변화하였을 때 공기의 온도는 몇 켈빈일까요? 보기는 1번 399, 2번 401, 3번 403, 4번 405입니다. 정답은 3번 403켈빈입니다. 왜 3번일까요? 이 문제는 사실 5초 컷이 가능합니다. 먼저 처음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요. 130 더하기 273은 403켈빈입니다. 그리고 보일-샤를 결합법칙을 쓰죠. P1V1 나누기 T1은 P2V2 나누기 T2. 여기서 계산하기 전에 압력과 부피의 곱을 양쪽 다 구해보세요. 처음은 1 곱하기 0.01, 0.01입니다. 나중은 0.2 곱하기 0.05, 역시 0.01이에요. 완전히 같죠? 곱이 같으니 온도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중 온도도 403켈빈, 3번이 정답이에요.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보기 배치가 재밌습니다. 399, 401, 403, 405로 정답 바로 옆에 촘촘히 깔아뒀어요. 계산이 복잡한가 싶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곱셈 2번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압력만 보고 403 곱하기 0.2로 계산하거나 부피만 보고 403 곱하기 5로 계산하면 보기에 없는 값이 나와요. 그리고 섭씨 130을 그대로 쓰면 애초에 켈빈 단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알아두기입니다. 여기서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양변에서 같은 단위끼리 약분되니 비율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과 부피의 곱이 그대로라는 건 온도가 변하지 않은 등온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런 문제는 계산 전에 곱만 확인하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렇게 외워봅시다. 압력은 5분의 1, 부피는 5배 곱하면 그대로, 온도도 그대로 403켈빈, PV 곱이 같으면 온도도 같다. 키워드 카드로 넘어갑니다. 1위는 보일-샤를 결합 법칙입니다. P1V1 나누기 T1은 P2V2 나누기 T2. 기체 상태가 바뀔 때 항상 지켜지는 저울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늘 같아야 하니 세 값 중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2위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같으면 온도도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가격을 5분의 1로 깎았는데 수량을 5배 샀다면 총액은 그대로죠. 여기서도 압력이 5분의 1, 부피가 5배라서 곱이 0.01 그대로예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3위는 절대온도 변환입니다. 130도에 273을 더하면 403켈빈이죠. 문제가 답을 켈빈으로 물었다는 것 자체가 힌트예요. 섭씨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첫 걸음부터 어긋납니다. 130이 403으로 바뀌는 이 변환이 사실상 이 문제의 절반이에요. 4위는 단위 환산이 필요 없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메가파스칼을 그대로 써도 돼요. 양변에 같은 단위가 있어서 서로 약분되니까요. 다만 온도만은 예외입니다. 켈빈으로 꼭 바꿔야 해요.
이렇게 풀어요. 처음 온도 403켈빈을 구하고요. 압력 곱하기 부피를 양쪽 다 계산해서 0.01과 0.01을 비교합니다. 같으니까 나중 온도도 403켈빈, 3번이 정답이에요. 곱만 확인하면 정말 빠르게 끝납니다. 39번 문제, 증기압. 39번 문제입니다. 증기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입니다. 1번 기압계에 수은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증기압이 높기 때문이다. 2번 쉽게 증발하는 휘발성 액체는 증기압이 높다. 3번 증기압은 밀폐된 용기 내의 액체 표면을 탈출하는 증기의 양이 액체 속으로 재침투하는 증기의 양과 같을 때의 압력이다. 4번 유동하는 액체 내부에서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액체가 기화하는 공동현상이 발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일까요? 수은은 상온에서 증기압이 매우 낮습니다. 거의 증발하지 않아요. 기압계는 관 위쪽이 진공이어야 정확한데 만약 액체가 자꾸 증발하면 그 증기가 진공을 밀어내서 눈금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증기압이 낮아야 기압계에 적합한 거예요. 보기 1번은 증기압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으니 반대로 서술한 틀린 설명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를 볼게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이번 휘발성이라는 건 잘 증발한다는 뜻이니 증기압이 높다는 말이 맞아요. 3번은 탈출하는 증기량과 재침투하는 증기량이 같은 동적 평형 상태의 압력, 즉 증기압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4번은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액체가 끓어서 기포가 생기는 공동현상, 23번 문제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더 알아두기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실해요. 20도에서 수은의 증기압은 약 0.17파스칼, 물은 약 2340파스칼입니다. 10,000배 이상 차이라서 수은이 기압계에 딱 맞는 거예요. 게다가 수은은 밀도도 커서 대기압을 760mm라는 짧은 관 길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로 만들면 약 10m 높이가 필요해요. 이렇게 외워봅시다. 수은은 얌전해서 안 날아가요. 증기압이 낮아야 기압계 눈금이 정확합니다. 높기 때문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키워드 카드입니다. 1위는 기압계용 액체는 증기압이 낮아야 좋다는 점, 그래서 수은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기압계는 관 위쪽이 진공이어야 하는데 액체가 자꾸 증발하면 그 진공을 증기가 밀어내서 눈금이 틀어져요. 수은은 거의 증발을 안 하는 얌전한 액체라서 딱 맞습니다. 2위는 증기압의 정의입니다. 탈출량과 재침투량이 같은 동적 평형이죠. 문이 하나뿐인 방에 사람이 계속 드나드는데 나가는 수와 들어오는 수가 같아서 인원이 그대로인 상태예요. 겉으로는 멈춘 듯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3위는 휘발성이 클수록 증기압이 높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솜은 금방 마르는데 물은 천천히 마르죠. 잘 날아가는 액체일수록 증기압이 높다는 뜻이에요. 수은은 이 반대편 끝에 있는 액체입니다. 4위는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공동현상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증기압은 이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압력선이에요. 유동하는 물의 압력이 그 선 밑으로 내려가면 끓어서 기포가 생기죠. 펌프 흡입구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풀어요. 2번, 3번, 4번은 증기압의 정의와 성질과 응용이라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기압계는 진공 유지가 중요하니 증기압은 낮아야 유리하죠. 높기 때문이라고 한 1번이 반대서술 정답입니다. 40번 문제, 점성계수와 온도. 40번 문제입니다. 유체의 점성계수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보기는 1번 모든 유체에서 증가한다. 2번 모든 유체에서 감소한다. 3번 액체에서는 증가하고 기체에서는 감소한다. 4번 액체에서는 감소하고 기체에서는 증가한다입니다. 정답은 4번 액체에서는 감소하고 기체에서는 증가한다입니다. 왜 4번일까요? 액체와 기체는 점성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액체를 볼게요. 액체의 점성 원인은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응집력입니다. 가열하면 분자가 활발해져서 이 응집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점성이 감소합니다. 꿀이 묽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번엔 기체입니다. 기체의 점성 원인은 분자들이 서로 부딪혀 운동량을 주고받는 충돌이에요. 가열하면 분자 운동이 빨라져서 충돌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점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1번과 2번은 모든 유체에서 같은 방향이라고 했는데 액체와 기체는 점성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달라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은 액체 증가, 기체 감소라고 방향을 정확히 반대로 써놨어요.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헷갈리시면은 꿀대우기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액체는 감소가 확실해집니다. 더 알아두기입니다. 압력은 점성계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액체는 사실상 무관하고 기체도 상당한 압력까지는 무관해요. 그래서 점성 문제의 압력 조건이 나와도 온도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겨울철 엔진 오일이 끈적하고 시동 후에 부드러워지는 것, 그리고 여름철 항공기 성능 계산에서 공기 점성을 다시 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봅시다. 뜨거운 꿀은 주르륵 감소, 뜨거운 공기는 더 부딪혀 증가, 액감, 기증, 액체는 감소, 기체는 증가입니다. 키워드 카드로 넘어갑니다.
1위는 액체와 기체가 점성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액체는 분자끼리 손을 꽉 잡고 있어서 끈적하고 기체는 분자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부딪혀서 저항이 생겨요. 원인이 다르니 온도에 반응하는 방향도 반대입니다. 2위는 액체는 온도가 오르면 점성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꿀은 잘 안 떨어지지만 따뜻하게 데우면 주르륵 흐르죠. 분자들이 활발해져서 잡고 있던 손을 놓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 하나면 액체는 절대 안 헷갈립니다. 3위는 기체는 온도가 오르면 점성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좁은 방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닐 때 더 빨리 뛰면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져서 지나가기 힘들어지죠. 기체 분자도 뜨거워지면 빨리 움직여 충돌이 늘어나 점성이 커집니다. 4위는 압력은 점성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점이에요. 점성을 좌우하는 건 사실상 온도입니다. 그래서 점성 문제에서 압력 조건이 나와도 되게 낚시해요. 온도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요. 액체는 응집력이니 가열하면 약해져서 감소합니다. 기체는 분자 충돌이니 가열하면 활발해져서 증가하죠. 방향이 반대이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헷갈리면 꿀대우기 하나만 떠올리세요. 여기까지가 소방유체 역학 21번부터 40번까지 20문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문제들을 다시 보면 몇 개의 뼈대가 계속 반복됐어요. 다르시 바이스바흐 공식, 연속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리고 절대온도 변환. 이 네 가지가 문제 절반 이상에서 등장했습니다. 공식을 100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몇 개를 어디에 어떻게 넣는지 익히는 게 합격의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계속 강조한 게 하나 있죠. 단위입니다. 센티미터를 미터로, 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그리고 섭씨를 켈빈으로. 계산을 다 맞게 해놓고 단위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게 가장 아까운 실수예요. 문제를 읽자마자 단위부터 정리하는 습관 오늘부터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고 다 외우려 하지 마세요. 오늘 헷갈렸던 문제만 표시해 두시고 내일 그것만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빠르고 오래 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한 문제, 합격의 한 걸음. 소방기사 합격 노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